비싼 거를 사는 분들은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죠. 돈이 많은 분들. 그리고 중간 이하 분들은 돈이 좀 적게 있죠. 이걸 일반적으로 부의 피라미드 형태로 봐도요. 상위 10% 정도, 10%도 아니야. 5% 정도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가 가장 빨리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까지 이제 통화량이 올 만큼 아직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이 통화량 늘어나는 속도가 윗선부터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가 비싸게 갈 수 있다라고 지난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현상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게 크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 대출 규제 받는 건 여기부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대출과 상관없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의 규제를 받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질수록 이분들이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게 좋은 집 아니면 자식에 대한 좋은 교육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이 통화량이 5%가 올라도 저희는 500만 원 주머니에 더 생겼을 때 이분들은 5억이 주머니에 더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오르는 거에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네.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요것도 이제는 슬슬 비싼 쪽도 이 정도면 좀 멈춰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번외적인 분들이라, 저 일반적인 그 시장 논리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 보기 때문에, 지난 저희 21년, 22년도쯤에도 막판에 나왔던 게 양극화 하면서 비싼 애들만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는 제가 계속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분들은 다른 세계 사는 분들이다. 이분들 거는 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거는 어느 정도 좀 배제하고 봐야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용이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최소 100억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순자산 기준으로. 100억. 예. 왜냐면 지금 집값이 63억이잖아요. 34평 기준으로. 60. 그럼 그 정도 나오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는 뭐 대출 없이 산다거나 대출 좀 끼더라도 사거나 이런 거를 감안할 수 있는 금액대라, 요 정도 이상 되셔야지 아마 저는 이 정도 될 거라 보고, 아까 상위 5%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상위 제가 알기로 10% 이내 드는 게 10억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5% 이내에 들려면 넘겨야 되는 자산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한 100억 정도 순자산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비싼 쪽들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위주로 후랭이 TV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된다라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지금 사업 쪽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뭐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버 분들도 좀 유명하신 분들 그렇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부를 많이 창출하시는 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구입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신흥부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 예. 기존의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 나오는 그 부자들이 이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요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제 프레기님이 여시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매도와 매수의 매칭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저는 이제 통화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네. 통화량이 많이 쌓여서 매수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매도가 가격을 좀 올려도 매수가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받는다, 안 받는다. 매수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받아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통화량이 저희 고점 찍었던 게 21년, 22년도쯤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수의 주머니, 아까 돈 많으신 분들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분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쌓였냐라고 했을 때 아직 쌓일 만큼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서 이제는 뭔가 집값이 지금 비싼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해서 가격은 올리고 싶은데 가격을 올려서 부르면 얘네는 살 만큼의 지금 주머니가 안 찬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안 받는다기보다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매수는 더 주고 사고 싶어도 지금 대출도 규제돼 있고 주머니도 두둑해지지 않아서 못 받는 상황인데, 매도는 지금 대장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야 여기가 이제 64만 뭐 이렇게 됐으면 우리도 30억은 받아야지라고 가격을 부르는데, 그거를 얘네가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양극화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는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저는 내년도도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게 오르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려면 이게 매칭이 되면서 거래량이 생기고 매도가 올리는 가격을 매수가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직 기반이 안 돼 있다고 봤죠. 그래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떨어지려면 금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매가 나와야 되는데, 금매가 나올 때 매도 입장에서 지금 올려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려받지 못하면 얘네가 급하면 올려받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금매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는 물건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칭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매수가 못 사서 매칭이 안 일어나면 내가 급하면 물건 가격을 낮추거나 제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싫어. 왜냐면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 왜 여유가 생겼어요? 금리가 내려가죠. 그리고 그리고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도권 기준으로요. 지방은 아직도 나갈 일들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역전세도 문제가 없죠. 이분들 입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매도는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지는 게 저는 꽤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좀 움직여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네.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계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들 이제 봄이나 아니면 겨울이라서 엄청 쌀 때, 겨울이 완전 한파가 몰아서 엄청 쌀 때 사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무슨 아는 뻔한 얘기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는 더 초보이신 분들은 근데 언제가 봄이고 언제가 여름이고 언제가 가을이고 언제가 겨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움직임이 지금 움직여야 될 때는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봄 정도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 여름과 가을은 상승장이거든요. 겨울이 하락장이고. 네. 그러면 여름과 가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상황상 제가 떨어질 일도 크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매도가 급하게 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보합 상태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이 보합이 되다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냐, 그럼 보합되다가 떨어질 것이냐, 보합되다가 오를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합이 되다가 결국에 올라갈 것으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떨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지금 이미 사이클이 떨어졌다가 회복기점에 있는 사이클이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질 만큼 사이클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힘이 좀 부족해서 못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오를 시장인데 지금 왜 안 사? 올라가고 나면 살 거야? 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더 덤벼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합일 때는 별로 안 덤벼들다가. 그런 대부분의 대중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는 그래도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요때 진입하시는 것보단, 왜냐면 지금 이거 다음에 요게 나올 확률이 있으면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해 보다가 아예 오르는 방향이 잡히면 요 시작할 때 오르는 게 그때 들어가도, 여름에 들어가도 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구조상 봤을 때 보합으로 가다가 내려갈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한두 건의 거래로 잠깐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 거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서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다만 이제는
그 다주택자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어디까지냐, 실거주자 입장.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는 2주택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움직이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요 계절을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실 아는 방법은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그냥?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겨울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추워진 게 한 2, 3일 전부터 되게 추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1월 지난주에 밖에 나가는 모임이었나? 저희 정기 특강 때 그랬었나? 부터 그랬었는데 그때 11월인데 진짜 하나도 안 춥네요.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똑같은 날씨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외국에 살다가 아니면 진짜 외계에 살다가 갑자기 지구의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날씨를 봤더니 뭔가 따뜻해. 그리고 몇 월인지는 몰라. 그러면 그 따뜻한 상황에서 외계인이 판단을 했을 때, 야, 내가 공부했을 때 지구라는 곳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게 좀 더 또렷하대. 그리고 봄은 좀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좀 좋은 날씨고 가을도 그렇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대라는 거를 공부만 하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갑자기 계절 속에 들어와서 지난주 같은 날씨를 맞으면 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을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완연하게 겨울인데 춥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겨울인데 따뜻하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봄, 가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겨울인데 따뜻하네 이상하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전 계절이 가을이었던 걸 저희는 이 계절 속에 있으면서 겪었단 말이에요. 사실 봄과 가을도 온도가 비슷하죠. 날씨도 비슷하고. 근데 봄과 가을에 구분할 수 있는 건 봄 전에 겨울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과 비슷하지만 봄이야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 가을은 봄과 비슷하지만 그 전에 더웠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이야라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시작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막 비싼 애들만 오르는 거 보면 야 지금 여름 아니야? 가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가을까지 가려면 모든 곡식이 모든 아파트가 다 무르익어야지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일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도 여름 초입이에요. 아직 오를 애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여름 초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제 저희가 계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저희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그 행성에서 계속 앉아서 거기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몸으로 겪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이 더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지구의 사계절은 1년 동안 돌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의 사계절은 10년 동안 돈단 말이야. 그럼 사실 겨울에 이상 기온이 나타나도 한두 달? 아니면 한 몇 주 정도 나타나다가 다시 원래 기온을 찾기 때문에 겨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이 10년 주기로 사계절이 돌다 보니까 한 1년 동안도 이상 기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6개월, 7개월 이렇게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착각하는 거지. 지금 겨울인데도 야 여름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는 걸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좀 큰 10년이라는 큰 긴 관점에서 내가 이 계절을 계속해서 몸을 담그고 경험하고 있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유튜브에까지 나와서 라고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 안 좋아지면 겨울 되면 이제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데 이 겨울잠을 여름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자요. 안 보는 거죠. 그냥 그 사이에 부동산을. 아니면 가을에 너무 무리했다가 겨울에 모든 거 농사 완전히 망해서 이제 씨앗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로그아웃 돼가지고 계절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혹한기.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는 막 씨앗 뿌리고 하는데 난 이때 모든 씨앗을 다 심은 거야. 늦가을에. 겨울 됐으니까 당연히 다 죽죠. 모든 씨앗이. 그러니까 죽은 씨앗을 살릴 수는 없고 새로 씨앗을 살려고 하는데 씨앗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을 또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씨앗이 생겼어.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투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실 투자가 쉬워지려면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한 몇 년만 보셔도
몇 년이 뭐야? 1년만 봐도 대충 이런 흐름이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년이라고 얘기 드린 건 아까 부동산에 사기 전에 10년이라고 그랬죠. 한 2, 3년 이상은 봐줘야지 그래야지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라는 느낌이 오고 이제 10년 이상 투자하셨던 실전 투자로 살아남았던 분들이 저는 조금 이제 우대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 4계절을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사업할 때도 똑같거든요. 사업도 4계절을 안 겪어보고서 이 사업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업도 다 달라요. 어떤 계절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4계절을 다 겪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4계절을 안 겪고 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사실 가을을 안 겪어봤는데 가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겨울을 안 겪어봤는데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서 공부는 했겠지만 얘기를 내가 얼마나 추운지 그 실체감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실전 투자자로 살아남으신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요거를 다 겪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산도 있고요. 분당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개신도시는 돈 있으면 하셔야죠. 돈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기보유자분들은요? 기보유자분들도 홀딩 하셔야죠. 홀딩? 제가 이거는 사실 훨씬 과거 영상에서도 일기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왜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 일기신도시는 일기신도시 재건축이 이슈였기 때문에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일기신도시에 대해서 항상 가졌던 관점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할 거다. 그래서 지금 꼭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바람이 꺼지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 들어갔다가 바람 불 때 우리는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요 바람 부는 시기에 있는 거죠. 근데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바람 안 불 때 꺾여 내려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꺾여 내려가는 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도지구 아무 선정된다고 해도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일기 신도시가 다 재건축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조정받는 게 있긴 할 테지만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순간 이만큼의 폭이 아니라 그 낙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프리미엄은 붙을 대로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원래 제 관점으로 하면 다시 또 사그라질 테니 이때 사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지금 계절적으로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기다리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보합하다가 오를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랑 같이 만나버리면 이 낙폭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낙폭이 없어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국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얼마나 이걸 길게 보고 가져가는지와 그 다음에 뭐 자금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후랭이님이 이제는 준비 중인 질문지에는 분당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되고 그러면 저는 진입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떨어지는 게 안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분당 못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 와중이라면 저는 지금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도 사면 결국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보유자분들 홀딩. 예, 홀딩. 단지마다 악재가 다 다른데 그중 재건축 최대 악재는 뭔가요? 1번 고도 제한, 2번 단지 내 상가 지분, 3번 필지 공유 등.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분당에서 지금 살 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각 단지별로의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보면 아까 상권 이제 여기서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 이제 분리해서 재건축 진행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니네 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 상권 파트가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범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다 사업성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심하냐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 상가 지역이 아파트의 50%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도 제한이랑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심각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고도 제한이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지 공유는 그건가요? 다른 데랑 합쳐서 해야 되는 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도 옆에 이제는 용적률을 만약에 얘는 많이 안 쓴 단지다 라고 한다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상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 2, 3번 중에서 뭐가 더 영향이 큰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각각의 개별 상황에 따라 사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번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단지는 다른데 필지는 같은 경우입니다. 아,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 건데 이거의 경우에는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이 필지 공유랑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 100세대. 여기 옆에 500세대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A, 얘가 B 아파트면 B 아파트 혼자 재건축하기에는 100세대 갖다가는 사업성이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A가 재건축을 한대. 그러니까 100세대가 야 우리도 좀 껴주라 라는 식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A요. A죠. 그렇죠. A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B가 껴달라고 하니까 B를 껴서 그리고 A도 B를 끼면 더 좋은 부분이 있지. 근데 얘네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분도 다 다를 거고 그럼 똑같은 아파트를 받더라도 추가 분담금도 다르게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팽당하는 건 얘가 팽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럼 이 B를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좀 리스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지 공유는 하나의 필지인데 여기 A 아파트가 있고 여기 B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A가 안 한다, B가 안 한다, 둘 중에 한 명이 안 한다 그러면은 약간 완전 전체가 파토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당에서 재건축이 파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선도지구 신청하려고 동의서 받고 이런 데 보면은 분당이 동의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95% 이상 나온 데들도 많았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분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돼도 A나 B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나 안 할래라고 파토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해서 이거는 좀 드물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뭐 파토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을 거다. 근데 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의 문제잖아요. 이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이거는 개별 그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사실 사업성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쪽에서 우리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 동의 안 할 거고 재건축하는데 찬성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기존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럼 니네 알아서 해하고 상가를 분리시켜서 진행했지 진행을 못하거나 파토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파토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요 1, 2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오냐의 문제인데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지분이나 뭐 용적률 남은 거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가 더 리스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억 단위 수익 매도 가능하다면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익 나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수를 하면 좋은데 확신을 가지면서 매수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강의에서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상승장 때, 바로 직전 상승장 때 물리셔서 다 손해보신 분들이 혹은 무너지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강의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강의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강의에서는 보편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개개인이.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해라 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 당시에 투자 전략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 사람이었어 현금이. 그럼 그때 이게 맞는 전략이냐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하는 게 맞는 전략이었을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거 했어야죠. 이 정도 돈 있으면. 그쵸? 네. 근데 강의라는 게 보편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답을 던져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던져준 걸 그 해답을 받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무너지신 분들도 사실 나의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하더라도 한 5개 정도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20개를 질러 놓으니까 이게 내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에 비해 너무 과도해지니까 무너지면 한 번에 이거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투자를 할 때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때 아파트를 하는 게 괜찮을 수 있지. 그럼 내 자산 규모나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또 아파트를 할 테니까 막 3, 4개씩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개인별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는 대출을 상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했을 때 자 이것도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상환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보편적으로는. 근데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랑 똑같아요. 저 전세 사는 게 좋아요? 월세 사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면은 뭐 전세 살면 5억이 든대요. 그리고 월세 살면 뭐 1억에 100만 원? 뭐 이게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든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월세는 어쨌든 100만 원의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얘는 5억을 다 돌려받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감당하면서 여기서 살 것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그 차익이 4억 차이가 나죠. 그럼 내가 4억을 굴려서 매달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월세 가는 게 맞죠. 네. 무조건 월세 가야지. 네. 근데 내가 4억을 굴려서 50만 원도 벌기가 힘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면 전세 가는 게 맞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내가 대출을 갚냐 마냐 했을 때 대출 안 갚은 돈으로 대출도 이제는 이자를 내잖아요. 받고 있는 동안은. 그게 월세죠. 대출을 갚고 나면 이자 내는 건 없잖아. 돈은 묶여 있지만. 그럼 전세죠. 똑같은 거. 그럼 내가 이 대출금으로 운용을 했을 때 은행에 제가 지금 대출금리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안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내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했을 때. 근데 내 개인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 판단했을 때, 야, 지금은 시장이 별로여서 이거 대출 꺼버리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 이거 대출 안 받고 굴려봤자 다른 데 하면 손해만 더 커질 것 같아. 라는 게 시장 상황이야. 그러면 그때는 갚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는 대출은 고려를 해야 될 게, 대출을 갚았는데 나는 나의 DSR이나 뭐 집의 개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요 갚은 거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빌릴 수 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갚아놨다가 그때 다시 땡기면 되죠. 필요할 때. 근데 나는 이거 지금 갚으면 대출받기 앞으로 엄청 힘들 것 같아. 이거 DSR 규제 좀 약할 때 운 좋게 받았던 건데 지금 이거 갖고 나면은 이 대출 나 다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금액만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대출 상환에 다른 의미에서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 이자를 좀 내더라도 한 1년 내에 기회가 또 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1년치 이자를 내더라도 그 기회를 돈을 갖고 있다 잡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답변 드리면은 그 보편적을 따라 했다가 그분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틀린 답변을 드린 게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그걸 똑같이 따라했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결정하셔라. 사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잖아. 각자의 상황에서, 그럼 각자의 상황을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해답은 드리지 않았지만 네. 기준은 드린 거예요. 아까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봄 예. 초입 예. 정도 되는 것 같고 지방은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지표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쯤이 계속 이제 서울의 동쪽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한 달 남짓 서쪽으로 좀 옮겨가는가 싶더니 다시 동쪽으로 지금 치우쳐서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위주로 이제 동서동으로 이렇게 올랐고, 이 KBC 계열 기준으로 그 주간 탑10에 지방이 올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지방이 올라온 적이. 그 얘기는 지방이 아직 죽어있구나라고 판단하기 되게 쉬운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방에 조금 1군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7, 8천, 뭐 1억씩도 회복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이 지표가 안 나온 거지, 지방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서울이나 이런 데들이 비싼 아파트들이 더 비싸지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현상이 서울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방이 더 늦게 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1등 지역들이 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사계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과 사실 수도권도 이제 수도권에서 먼 데들 있죠. 평택이나 이런 것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데, 지금 수도권이 이제 봄이라고 그랬을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초입이나 이런 데 벌써 진입한 곳들도 있고요.
아직도 이제는 그 제일 추운 추위가 안 지나간 겨울의 한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지방은 다 다른 지금 계절 속에 있다. 근데 이걸 통틀어서 보면은 안 좋은 지역들도 많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뿐이지, 사실 지방이 수도권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퉁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도 지금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곳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지방 얘기하시는 분들의 콘텐츠 상에서는 거의 없어져가지고. 아, 그쵸.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수도권 위주로 많죠. 그러니까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위주로 많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은 게 서울과 경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 그럼 사실 투자 시장도 이분들의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도, 인천에 사는 분들이 지방 투자를 왜 할까요? 사실 지방 투자 별로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돈 벌려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죠. 그쵸? 돈이 부족해서. 네. 왜냐면 지방이 여기보다 싸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비싸서 못 사서 지방으로 진입할 정도면 이미 아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을 정도 됐을 때예요. 이미 여기가 너무 비싸져서 내 돈으로 못 사니까 어떻게든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기다리는 게 겨울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물리고 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특히 수도권에서도 이제 인천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제일 밀린 지역이 인천이니까 인천은 투자하는 거 아니야? 지방도 투자하는 거 아니야? 역시 서울이랑 경기도만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재 형국이고, 그래서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투자라고 했다? 그럼 무슨 쌍욕을 먹으려고? 무슨 쌍욕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회원들한테 기회가 되면 지방 하는 거 괜찮다. 지금 지방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봄이 늦봄이거나 아니면 초여름이거나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 들어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지방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방을 실패하는 일은 항상 돈이 없어서 지방을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일수록 그 지역에서 좋은 걸 잡아야 돼요. 좋은 걸.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에서도 막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아니면 이상한 거 잡으니까 거기까지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지방은 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 오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방 얘기 함부로 못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지방 지금, 기회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한 3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게 급하다. 포트폴리오에서. 파는 게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1. 그다음에 나는 지금 사는 게 급하다. 갈아타기나 내가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하나를 더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2. 근데 상당히 1번 비중이 높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반반 됩니다. 반반. 거의 한 40%? 어디에 가지고 계시길래 아직도 빨리 파셔야 됩니까? 질문이... 아마 그러면 포항이나 아니면 뭐 익산이나 뭐 이런 쪽, 김해 뭐 이런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많이 남은 곳들, 그런 쪽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파는 게 급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니면 1번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는 게 급한 이유가 그게 아니면 팔고 이제 서울로 빨리 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제 파는 게 급하거나. 어디에 갖고 계신 게 지금 정리가 잘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되시는 겁니까? 1번 하신 분들 세종, 대구. 세종도 안 좋죠. 그래서 대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이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 대구. 거기는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시장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계속 계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겨울에 씨앗을 심습니다. 겨울에 씨앗을 심어요. 겨울에 씨앗을 심으면요, 정말 기술이 좋은 농부는 한 10개 심었을 때 1개 정도는 싹을 피울 수도 있겠죠. 정말 기술이 좋은 농부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9개는 기술 좋은 농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쵸? 날씨가 저래서. 그쵸? 그러면 대구나 세종은 지금 날씨가 겨울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사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계절이 겨울인데 이 상황에서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굳이 찾아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 자체가 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이 계속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아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매매가 안 될 텐데 그래도 매매는 좀 되는 것 같다. 내가 산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거를 파는 게 맞냐? 조금 싸게라도? 아니면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는 판단 기준이 회수하는 금액과 회수금, 그 다음에 그 금액, 이 회수금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 재투자 기대 수익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에 내가 물건이 있는데 회수되는 게 아예 없어요. 팔아도. 전세가 거의 90%로 맞추어서 대구를 예를 들면 들어갔는데 뭐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90%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집값이랑 전세금이랑 똑같아. 집을 팔아서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럼 그거 왜 팔아요? 팔아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이 경우에 팔아도 되는 경우는 내가 1주택 딱 그거 하나를 대구에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주택이 돼서 뭔가 다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2주택인데 하나 팔아서 그 두 번째 주택을 취득세 싸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어. 돈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팔으셔도 돼요. 근데 그 외의 경우에 회수금이 없으면 사실은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수금이 2천 정도 나와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재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 갖다 재투자해서 즉 2천 벌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쉽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이 기존의 아파트가 지금 이제는 2천 회수가 되는데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억 정도 빠져 있어. 그러면 요거 보유했다가 과거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5, 6천 정도는 더 오를 수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고점 대비 1억 정도 빠져 있다는 거는 네. 못해도 4, 5천은 오를 거잖아. 그러면 얘는 2천 넣고 4, 5천 벌 수 있는 투자처를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물음표죠. 그럼 이건 보유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회수금이 1억이야. 근데 얘가 전고점 대비해서 한 뭐 4천밖에 안 빠졌어. 그러면 1억 넣고 4천 벌 수 있는 투자처는 저는 지금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봄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이면은 1억 넣고 4천 버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1억 넣고 4천 정도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물건 찾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매매가 된다면 팔고 1억을 회수해서 4천이 뭐야? 6천, 7천 벌 수 있는 투자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매매가 된다면 내가 조금 급매로 팔았을 때 회수되는 금액과 이걸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재투자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냐를 비교를 하셔서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돈 안 되는 곳 안 팔리네요 라는 질문들도 있으시고요. 대전, 그다음에 뭐 세종이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 대전도 입주 물량 많죠. 다 지금 입주 물량 많은 곳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수도권 아파텔. 이것도 좀 있죠. 그쵸. 그렇죠. 저도 있어요. 수도권 아파텔. 네. 입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 정리 안 될걸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정리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겨울에 씨앗 심는 법을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희망을 달라는. 좀 그렇기는 한데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 동탄에 디에트리 2차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지가 괜찮아요. 아파텔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아파트도 있고 거기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텔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잔금 치고 홀딩할 계획이에요. 이거 같은 지금 뭐 소송 이제 할 거라서 잔금이 좀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소송에 들어가서 근데 칠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 쪽에 CTOCL인가? 아무튼 그 이름이었던데 아무튼 그쪽에 이제는 많이 분양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도 사실 미추홀구가 입지가 엄청나게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거기 입주 물량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사실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어쨌든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그렇죠? 앞으로. 인천도 이제는 25년 지나고 나면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아파트만으로 소화 안 되니까 빌라도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와 아파트 중에 뭐가 괜찮을까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파텔 아닌가요? 빌라보다? 그러면 아파텔 쪽에도 사실 빚이 들어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그 주임사 오피스텔 다시 살아났죠. 그 세제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 쪽에 좀 더 이제는 각광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는 그 시선이 돌아갈. 왜냐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피스텔 주임사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는데 취득세도 4.6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 중과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지만 아파트란 개념이 좀 없고 그냥 오피스텔로 불리던 시기에 그때도 3룸짜리 뭐 그 2룸짜리 오피스텔들은 존재했거든요. 아파텔이라고 안 불렀어. 사실 아파텔도 원래는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텔을 안 불렀을 뿐이지 오피스텔 형태로 3룸짜리들도 예전부터 존재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의 가격 추이를 보면 결국 얘네는 주택대 체제예요. 저희가 원룸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룸 오피스텔들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주거형으로 쓰지만 투자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대체제 혹은 지식산업센터 대체제, 월세 대체제예요. 월세를 받는 수단에. 근데 3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월세 대체제가 아니라 주택 대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요것도 홀딩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동탄역 인근으로 해서는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얘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따라갈 거다. 그리고 지금 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따라가는 것만치는 못해도 봄에 이제 가을이까지 가면서 아파트가 오르면 얘도 일정 부분은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요거를 홀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결국 매도 타이밍이 한두 번 정도는 올 거다. 다만 짧은 시간에 안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짧은 시간의 이슈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요 좋은 이슈가 하나 터지긴 했지만 요것만으로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사실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버티는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근데 사실 이 아파트를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등기 안 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잔금. 아파트를 늦게 분양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아파트의 오피스텔의 순번은 부동산 끝자락에 그 유행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좀 늦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 20년 이후쯤에. 그러니까 이제 또 아파트만 했으면 다행인데 이제 보통 아파트랑 아파트랑 같이 짓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 아파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는 주상복합이라는 소리예요. 그 지역이 상권지역. 상권지역이니까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도 층수를 높게 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분양 받았는데 이제 슬슬 입주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잔금 마련하려는 수단을 강구하시라는 말밖에는 사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샀는데. 다만 이제 지금 보니까 저도 아파트 2개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둘 다 소송 안건이 똑같아요. 오피스텔이 제가 상권 지역이라고 했죠. 새 건데 왜 그렇게 소송을 해요? 상권 지역인데 얘네가 분양 그 홍보를 할 때 상권 지역은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군 클린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상권 지역이. 왜냐하면 상권 지역이잖아요. 유흥가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상권 지역인데, 근데 여기가 학군으로 봤을 때 클린한 지역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이라고 홍보를 한 거고, 그 시기쯤에 그렇게 잘못된 홍보를 하면 이거는 그 시정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개 오피스텔이 완전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요 똑같은 이슈로 내 여기 그런 지역 아닌데 왜 보호지역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라는 걸로 이제는 그 소송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게 똑같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뭐 분양가를 딜해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이스하게는 분양 해제를 계약 해제를 노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되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그냥 열심히 준비하시는 수밖에는 없다, 사실. 그럼 바생님은 지금 갖고 계신 게 다 3룸이에요? 예. 원, 투룸은 어떻게 해요?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도 지금 보유하시는 거 저는 권장을 드리고, 투룸이 사실 딱 중간 정도에 있는데,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 중에 사실 투룸은 없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이름 붙이는 건 대부분 3룸이에요.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마 연식이 좀 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식 중에 투룸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 합해서 보면 일단 롱텀으로 가야 된다. 근데 투룸은 좀 애매하다. 이 포지션이 주택 대체도 아니고 월세 대체도 아니어서 좀 애매한데 원룸 같은 경우는 100% 월세 대체거든요. 그러면 그 원룸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많이 깎였다가 사실 회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월세는 월세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월세 수익률이. 그래야지 투자의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월세 받으려고 투자하는데 월세 수익률이 높게 나와야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22년도에 그렇게 후랭이 TV에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근데 왜 지식산업센터 하냐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건데 오피스텔도 원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호재가 있었냐면 에어비앤비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월세를 엄청 구하니까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게 되고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오피스텔 어느 정도 가치 방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 돼요. 어느 오피스텔도 월세형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비앤비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서 얘네는 돈을 버는 애들이니까 좀 월세 많이 줘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제가 지난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수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악재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왜 올라가게 되냐면 월세는 그대로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좋아지죠.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원래 사람들이 원하는 거 5% 수익률을 원해. 근데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7% 수익률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7% 수익률에 근데 우리가 굳이 좋은 걸 팔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대중이 원하는 5% 수익률에 맞춰서 팔 거잖아. 5% 수익률에 맞춰서 팔면 매가를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원룸 오피스텔은 양가적인 부분이 있다. 에어비앤비 신규 수요가 없어지면서 그 주춤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를 만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은 사실 지금 이제 뭐 내가 산 가격이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한 3, 4년 사이에 봤을 때 이것보다 크게 가격 상승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수요가 없어지는 것도 저는 좀 꽤 크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금 그냥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좀 떨어진 거라면 떨어져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게 떨어졌다는 소리는 에어비앤비 수요도 많이 없는 지역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매가가 다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후려치는 것도 내가 이거 후려침 당했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3억이 회수돼. 그러면은 그 원룸 오피스텔 팔고 그 3억으로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럼 그 경우에는 후려쳐서 팔아도 돼요. 근데 내가 회수되는 금액이 별로 없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후려칠 만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린 거냐. 왜냐면 우리한테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이 될 텐데 굳이 지금 시기에 아무리 이게 이 에어비앤비 수요도 내년 10월에 이제는 기존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도 다 퇴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규 수요가 없을 뿐이지 이미 들어가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월까지는 최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의 임차 물량이 나오진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내년까지는.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 이슈만 있고 아직 에어비앤비 수요로 인한 그 페널티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굳이 후려쳐서 파시느니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전제는 아까처럼 회수 금액이 적을 경우 회수 금액이 많으면 회수 많이 하고 차라리 딴 거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는 하다. 후려쳐서 팔아도 회수 금액이 많다면.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크신 것 같아요. 네. 3룸인데 사이즈가 조금 크신 좋은 입지. 억 단위로 물려 있는 곳들도 회복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회복 시기가 조금 억 단위 물려 있는 거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아파트를 뒤늦게 분양했는데 고분양가였어요. 제가 아까 디에트리 2차도 말씀드렸는데 이 디에트리 2차가 오피스텔 84는 아파트 84는 아파트 25평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디에트리 2차의 25평 아파트 분양가가 한 4억 수준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했냐면 9억에 분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또 청약이었는데 얘는 그때도 사실 1억 정도는 얘도 먹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격이긴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아파텔 자체가 되게 높게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텔의 상승 흐름은 사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택이 오르고 나면 아파텔도 끌려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상승은 조금 빨리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게 가격이 낮으면은 상승이 조금만 이뤄져도 내가 산 것보다 이제 비싸지니까 이제 수익 구간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그 구입 가격 자체가 일반 아파트보다도 되게 비싼 가격에서 매매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워낙 뜨거워서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까지 끌려가려면 시간이 당연하게도 많이 필요하겠죠. 주택이 그만큼 확 상승해 줘야지 얘도 그만큼 거기에 어느 정도 끌려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 단위로 물려 있으신 것들은 사실 좀 길게 보시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억 단위로 물려도 억 손해보고 팔았는데 회수되는 금액이 좀 있다? 그럼 차라리 제가 아까 그랬죠.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그럼 굳이 저희가 뒤에 끌려 올라가는 애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돈이면 훨씬 더 좋은 애들 먼저 가는 애들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럼 그쪽으로 바꿔 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10년차 이상 한 사람들이 우대받아야 되는 이유는 4계절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근데 20년을 하셨으면 4계절을 2번 겪으신 겁니다. 우대 플러스 우대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내일 거는 꼭 들으시는 걸 전 권장했어요. 저도 투자 초보 때 가장 많이 인사이트와 제 방향 잡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의 글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제가 칼리오페님이나 누굴님은 잘 몰랐었고 네. 그때 이제 부룡님이 그나마 활동을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부룡님이 10년이 넘은 투자자셨어요. 그래서 부룡님 인사이트가 그때 당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년 됐고 부룡님도 이제 20년이 되셨죠. 네.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는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가 근데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짧게 투자한 사람들은 짧은 시기만 겪었으니까 본인이 아는 계절이 다고 그래서 그 계절을 되게 생생하게 되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초반에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허우적댔지 않습니까? 짜릿하고 맛있어. 듣기엔 아주 맛있지. 맞아요. 인공 감미료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지. 근데 몸에는 엄청 해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오래되신 분들의 진짜 그 걱정 섞인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에 무너지신 분들이 많나요? 아파트는 많이 회복했고 투자자분들 무너지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많이 봤는데 21년도 고점에 초보 투자자분들 구축 갭투 한두 채 하신 분들 말고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22년도 하반기에 급락했어도 수익 구간이었고 다들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살아남았죠. 네. 제가 계속 지금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미 지난 계절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지금도 어느 계절이야 라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절을 겪었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사실 정리를 안 한 것 같지만 수익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절을 느끼고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겨울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구간인 건 당연한 거고, 훨씬 전부터 투자했으니까 수익 구간인 건 당연한 거고, 수익 구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견딜 수 있게 이미 월동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들어와서 여름에 들어왔거나 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겨울이 이렇게 추운지 모르고 월동 준비 안 했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다 버신 게 맞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는 좀 지난장 기준으로 2018년, 17년, 19년 이때 들어오셨다가 엄청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무너지신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지방의 소액 소액도 있고 수도권에도 지금 버텼으니까 반등한 거죠. 수도권도 꺾였었어요. 역전세 더 크게 났고 사실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 가액 자체가 크잖아요. 수도권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무너지신 분들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상담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는 그 상담했던 게 본격적으로 했던 게 22년 초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 회원분들 중에는 그렇게 물려서 크게 손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리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신 분들이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어떻게 버티셨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 주변에는 제 회원분들 사례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망가지신 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는 다주택자인데 버텼다 이런 분들은, 이게 버틴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버틴다는 건 뭔가 힘겹게 버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인상 깊었던 상담 중에 하나가, 그분은 그냥 저 상담할 거 없는데 그냥 바생님이랑 밥이나 먹으러 왔어요 하고서 상담을 시작하셔서 진짜 밥 먹고 수다만 떨다 가셨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 정부에서 대출 받지 말라고 LTV 묶었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받았어요. 저희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사업자 대출 어떻게든 파가지고, 법인 대출 파가지고 어떻게든 대출 땡기려고 했죠.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개수 늘리다가 취득세 규제했잖아요. 또 더 사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서 더 안 샀어요. 그냥 정부에서 규제를 걸 때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정확히, 제가 상담한 지가 꽤 돼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15년 뭐 이때쯤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방금 이제 채팅창으로도 말씀 주신 분처럼 예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졌어도 수익 구간이죠. 15년도면 엄청 좋은 시기였으니까 어느 지역을 투자했어도. 그래서 수익 구간인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으니까 지금 뭐 금리가 오르고 뭐 대출 규제를 하고 역전세가 나고, 그래도 역전세도 정부에서 5%만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만 올려받았어요. 역전세 안 났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업자 대출이 많이 땡겼어도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운지 아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로 이제는 동면 준비를 해두시는 거고, 요건 이제 일반 다주택자들이 되게 그냥 정부 지나가는 식으로 지나가는 케이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땡기지만 동면 준비를 이제 해서 겨울을 잘 버텨내는 케이스. 망하는 케이스는 똑같이 이 10년 하신 분들이랑 땡겼지만 동면 준비가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결국 말라버린 케이스. 동사. 요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버텨내신 분들은 사실 뭔가 되게 큰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가을에 겨울에 그렇게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버텨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겨울이 이제 됐는데 모아놓은 식량 하나도 없으면 그거 제가 어떻게 버티라고 사실 얘기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묘책이 없죠,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나마 제가 묘책으로 찾은 거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부업 강의 같은 거 많이 해드리는데 돈 거의 안 들이고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요 정도 버는 거 알려드리면 이자 감당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니,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나마 동면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죠. 제가 이미 회사도 다니시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뭐 500만 원씩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여기 프레임 TV 왜 나오고, 왜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근데 100만 원 정도 만들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그냥 도움을 드리는 게 최선이었지, 사실 그 외에는 제가 아까 22년도부터 상담하셨던 분들도 미리 어쨌든 늦었지만 늦은 것 중에서는 좀 빠르게 그래도 정리를 시켜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나오실 수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준비를 하는 게 버틸 수 있는 최선이지,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겨울이 오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동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20년 투자자분들은 뭐 전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에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루블님도 그렇고 칼리오피님도 그렇고 지금도 막 경매 낙찰하러 다니시고 막 매수하러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강도의 그런 부동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있죠. 그리고 또 강도도 세게 부동산에 시간에 많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이제 레버리지도 다 쓰지만 겨울 준비해서 겨울 동면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수비를 할 때 수비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일반 직장인 분들은 그 정도 강도로 계속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을. 그럼 저는 이 케이스가 직장인들이 하기에 사실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면서. 진짜 편안하게 좀 예,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 처음 부동산 투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마인드 강의가 더 많았었는데, 그때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 있기 때문이다. 자산소득을 늘려야 된다. 자본소득을. 그래서 부동산에 묻어두고 거기서 이제는 알아서 나무를 심어두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걸 듣고서 아 그렇네 우리가 다 노동 근로소에서 근로소득만 있었네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키워야 되네 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한 채를 두 채로 만드시고요. 두 채를 네 채로 만드시고요. 네 채를 여덟 채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노동이 안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노동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답사도 엄청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편한 투자가 못 돼요. 그거는 자본 투자가 아니에요. 내 노동력을 갈아넣는 투자지. 실제로 투자를 내가 길게 그리고 저희가 자본소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리 효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 우리 노동력이 없어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대출 받지 말라니까 굳이 대출 어렵게 찾아내서 대출 안 받고 취득세 올라가니까 굳이 그 어떻게 아낄까 해서 공시지가 1억 찾아가서 투자 안 하고 5%만 올리라니까 굳이 세입자랑 협상해서 10% 20%씩 안 올리고 5%씩만 올린 거잖아요.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편한 투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버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할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이상적인 투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제 지향해야 될 곳은 이제 오래된 투자자분들처럼 공격적일 때 공격적으로 하되 이제 계절이 추울 때 얼마나 방비해야 되는 거 알면서 창과 방패를 같이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거고 제일 지향해야 되는 거는 계절도 못 겪어봤는데 내 돈 모두 올인해서 다 먹고 났더니 겨울이 왔어. 그래서 봉사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기피해야 되는 투자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둘 중에 뭐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업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중간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장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 모아서 사진 찍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임장 무용론자입니다. 무용론자. 네, 답사 무용론자입니다. 이걸 말하면 사실 오래된 투자자분들도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세 가지 투자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부동산 강사라도 그 강의를 가르치는 타겟층이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이제 뭐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는 이제 소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금여세갈자나 이런 분들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 왜냐면 저도 은행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회사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도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가정하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중간에 있던 그냥 흘러가는 투자. 그래서 저도 이제 후랭이 TV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임대차상법 나왔을 때 5%씩만 다 올려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는 부산에 하나 등기친 게 있는데 그거는 신축이라서 사실 전세가 그냥 다 올려받았던 거고 나머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는 5% 이상 올려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전세 난 게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도 그 20년도부터 야 법인 이제 종부세 높일 거니까 팔아라고 해서 제가 20년도부터 엄청 팔았다는 얘기도 후랭TV에 예전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20년도에만 뭐 열 몇 채씩 팔았었으니까 법인 거를. 그것도 정부에서 야 종부세 올리니까 이제 니네 정리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전 그냥 그거 따라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수익을 괜찮게 얻었습니다. 제가 대출 빼고 시드 8,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순자산으로 30억 정도 되니까 그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도 이런 투자를 저는 사실 권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 아까 임장 크루들은 임장을 엄청 열심히 다녀야 되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임장을 열심히 다니는 걸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임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요. 봄 한번 겪어보고 지쳐서 끝나거나 실제로 그 유명한 데 있죠. 발 모아서 사진 찍고 임장 크루로 유명한 그런 그 카페가 있는데 근데 거기 출신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저한테 되게 많이 오세요. 제 주된 수강층 중에 한 부류가 거기서 나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진짜 젊은 나이인데 십자인데 파열되고 그 답사 다니다가 무릎 연골에 뭐 물 차고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6만 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하는 짓이에요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요. 이 지역을 가서
저희가 뭐 6만 보를 걷는다고 해도 이날 뭐 이틀 정도 도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괜찮은 거 추려서 투자하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2일 정도 또 더 본다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크로스 체크로 2일 정도 더 돈다고 할게요. 같은 지역을 투자하기 위해서 6일이나 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지만 만약에 6일이나 돈다고 할게요. 정말 열심히 돌아서. 그러면 우리는 이 동네를 6일 동안 공부했어요. 네.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사는 게 긴 기간일까요? 이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최소 1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 동네의 장단점과 그 아파트가 어디가 좋고 이런 것과 6일을 미친 듯이 돈 나와 둘 중에 누가 많이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1년 동안 사신 분이 아예 집이나 이런 게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1년 동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열심히 답사리 돌아도 현지인들을 과연 지식 수준으로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기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 1년 동안, 2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산 사람들의 그 인사이트는 어디에 녹아있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해서 여기 아파트가 좋아. 저 아파트는 조금 별로야. 저기는 평형이 좋고 여기는 평형이 별로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녹여있냐면요. 10년 동안에 그 아파트 가격에 녹아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사는 건데 10년 동안 A 아파트가 B 아파트보다 계속 비쌌으면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입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답사도 해봤는데 입지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그러면 이제는 B 아파트가 싸다고 생각해 B 아파트를 사죠. 답사하신 분들은. 근데 A랑 B 아파트를 봤는데 20년 동안 A 아파트가 비쌌어. 그럼 내가 6일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얘가 괜히 비싸겠어요? 1년, 10년, 5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A 아파트를 더 비싼 돈을 바보라서 주고 사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아파트가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사실 평가하는 건 과거의 가격 흐름을 보면 아는 거지 이거 다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성을 따지자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시기예요. 그 다음에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에요. 근데 답사는요 물건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이번에 임장크로 문제된 것도 집에까지 들어가서 막 보여달라고 그러고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임차인한테도 민폐고 집주인한테 팔려고 하는 집주인한테도 민폐고 이런 얘기를 뜬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지는요 사실 답사 안 가도 인터넷으로만 봐도 요즘에 상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공원 어디 있는지 알고 어느 정도 파악 다 됩니다. 그쵸? 시기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느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임장 간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가격 추이를 계속 보면 이때가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답사는 물건 보러 가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한 게 뭐다? 물건이 제일 안 중요하다고요. 그럼 물건까지 정말 잘 골라서 사면 100% 수익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사도요. 최소 70% 이상 수익은 가져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직장인으로서 본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에요. 70%만 먹더라도 70%를 계속 먹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번 100%짜리 하나 먹고 나 무릎 관절 나가서 이제는 못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70% 두 번 먹는 사람, 얘가 70% 한 번만 더 먹어도 얘보다 많이 먹는 건데. 병원 약 타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용론자라는 게 답사가 아예 의미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어가면서 사실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투자할 때 저는 답사 잘 안 다닙니다. 전 답사 잘 안 다니고요. 제가 답사를 가는 이유는 이제 이 지역 살려고 이 아파트 살려고 결정 내렸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도 좋은 사장님 만나야 되잖아. 부동산 사장님 괜찮은 사람 찾으려고 답사 가는 거예요. 로컬 부동산 찾을 네, 때. 로컬 부동산에서 괜찮은 분이랑 거래를 해야죠. 왜냐면 내가 여기 한번 가져가면 2년 만에 팔 것도 아니고 4년, 6년이, 8년이, 1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괜찮은 사장님한테 맡겨서 계속 거래를 해야지 이거를 가져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러 가는 거지 사실 저는 답사 가기 전에 이미 투자 결정을 거의 99% 내리고 갑니다. 그 시기 입지까지 다 끝내놓으신 거네요. 예. 왜냐면 지도만 봐도 다 아니까. 이거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물건까지도 다. 아, 그쵸. 어떤 예. 단지까지도 그러니까 단지까지 정해놓고 가요. 생각을 해놓고. 그 부동산 가서 이제 부동산 그래도 단지 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그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장님이 제일 괜찮은지 보고 그러고 이제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그때는 이제 물건도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답사 가면 그날이 사는 날이에요. 거의 웬만하면.
답사 가면 그날이 사는 가색이 날이에요. 어디 떴다더라 하면 그거 아니, 산 거네. 그런 건 아니. 살았거나. 어디 떴다더라 이러면. 이게 저도 강사니까 그래도 답사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업차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면 그냥 웬만하면 사러 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해왔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장에서 안 무너졌고 그리고 수익도 쏠쏠하게 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안다는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이 자본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4평이 제가 기억하기로 15억 얼마인가 그랬어요. 34평이. 15억이요? 예. 15억 후반대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15억 후반대 정도였던 것 같고. 베스티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잖아요. 근데 뭐 해야겠어 이제. 읽기도 어렵다. 베스티뉴. 그래서 이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이거를 청약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가점이 거의 70점 가까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넣었으면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이 4억인가 5억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분한테 저는 사실 그냥 주변에 준신축 사라. 왜냐면 이게 분양가가 안 싸거든요. 주변이 한 13억 정도면은 비슷한 걸 살 수 있는데 근데 분양가가 절대 싼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분양받을 거면 이것도 몇 년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사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나 지금 60 몇 점인데 69점인데 예를 들면 근데 이거 사면 이제 유주택자 되니까 없어지잖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자기가 그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던 기간이. 근데 저희 청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청약을 왜 할까요? 실거주에 대한 이유도 좀 있고. 그것보다 이제는 청약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싸다고 생각하죠. 싸니까. 분양가가 싸다. 두 번째는 분양가가 안 싸도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요거를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입주 때까지 내가 돈을 모아서 등기 치면 될 것 같아. 라는 요 두 가지 이유가 청약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청약 선택하는 이유는. 아니면 이제는 아까처럼 이제 올바르진 않지만 내 청약 점수가 아까워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실질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자 보세요. 분양가 안 싸죠. 이 사람 돈 없는 게 아니라 4, 5억 이상 4억보다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이 13억짜리도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약금만 걸어야 되는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청약을? 세건디요? 이 옆에 것도 2, 3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더 세건디요? 근데 그 새건 거 감안해도 비싸잖아. 새건 게 훨씬. 그 새건 거 감안해도. 그러면 사실 이건 청약의 의미를 상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런 이유가 아닌 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여쭤봤을 때 이거는 싸지도 않고 계약금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래요. 아니 이게 우리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청약이래요. 저는 그게 사실 마지막 남은 건 좋은데 근데 주변에 1, 2년밖에 안 된 게 더 싸다니까요? 사전점검 가면 왕처럼 대해주는데요? 카페트 깔아주고? 사전점검 가면 이제 대접받으니까? 네. 그거 좋죠. 아무튼 그래서 청약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시는 거는 요 둘 중에 하나일 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둘 중에 하나일 때. 둘 다 해당되면 제일 나이스한 거고. 근데 이 둘 다가 아니다? 내가 청약 수단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럼 사실 왜 청약을 하시는지 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만약에 다 20년 됐어. 그럼 유일하게 얘만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싸고 조금 그래도 돈이 있어도 청약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체자가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청약이라는 수단은 요런 게 아니면 청약이라는 수단을 별로 쓰는 게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이유는 이 두 가지에는 안 속해. 그러면 서울 구축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 구축이든 청약이든 프레이님이 여기 단서를 단 게 비슷한 가격대일 때라고 단서를 달아주셨거든요. 그럼 비슷한 가격대는 사실 비슷하게 올라요. 항상 서울이든 경기도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도 서울이 아닌 곳이 있고 경기도도 경기도로 치부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가격대만 보시면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8억대와
경기도에 있는 8억대 아파트는요, 서울이라고 해서 그 서울의 8억짜리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오릅니다. 지금 순간에 같이 8억인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인데도 8억이고 서울인데도 8억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가격에 모든 게 있다고 그랬죠. 있기 때문에 거의 상승도 비슷하게 상승하고 올라가는 그 상한치도 똑같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똑같이 8억대였던 게 더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분양가가 똑같이 8억이었을 때는 분양가는 사실 주변 시장가는 아니니까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구축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메리트가 없으면 분양하는 이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서울의 구축이나 올라가는 타이밍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이유가 없으면 기왕이면 서울에 괜찮은 입지로 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입지적으로 훨씬 서울의 구축보다 좋아. 그럼 이걸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청약을 이 두 이유가 아닌데 하지 좀 마라 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억 후반대면 10억 한 7, 8천이라고 보면 네. 그 인근 유사 아파트가 한 13억대? 네, 그 정도. 그래서 다들 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분양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대1로 됐는데 저희 이제 분양권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이제 해안선님 계시잖아요. 해안선님도 이제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는데 아마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건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계약률로 봤을 때는 미분양되는 물건이 있는 상태로 이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하셨거든요, 이한선님도. 그러니까 다들 보는 게 시선이 지금 그렇게 분양가가 싸지는 않은 물건이다라고 보는 시선이에요. 어떤 분이 정보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 가격이면 5개월 전쯤 분양한 마포 라첼스랑 거의 동일한 가격이네요. 그래서 서울이 오히려 싼 게 지금 많아요, 청약이. 공약이 재건축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집값을 올려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재건축이 되려면 집값이 올라야지 사업성이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악재가 있었죠. 뭐 건재재 가격 급등. 왜냐면 이걸 하려면 집값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근데 건재재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집값을 더 올려야지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되게 악재 중에 하나가 건재재 급등이에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악재 중에. 근데 이 상황에서 민심, 윤석열 정권을 뽑아준 민심은 집값을 전세값 포함해서 정상화해줘였어요. 윤석열을 뽑아준 민심은 집값을 올려줘가 아니라 정상화시켜달라는 거였어요. 규제를 풀어줘.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집값이 안정화되려면요. 결국 집값을 올려서 공급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건데 요게 돼야지 사실 재건축이 돼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서로 이제는 상반하죠. 집값 상승과 요게 서로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윤석열의 공약 그 플랜상 재건축 얘기는 2024년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왜 재건축이 안 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원래 플랜상 24년부터 하기로 돼 있다. 지금 공약 플랜 봐라.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24년까지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되는 거는 줄타기다.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값을 너무 띄우는 것도 안 돼. 근데 또 집값을 누르다가 재건축을 이제 24년도에 진행해야 되는데 집값을 띄우려고 할 때 너무 심리가 죽어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불씨가 안 살아나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불씨가 죽지 않는 선에서 이 심리 조절을 되게 미묘하게 잘해 나가는 게 윤석열 정권의 아마 제일 큰 숙제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숙제를 잘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윤석열이 뭐 능력이 있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 이제 정부 부처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 정부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 심리를 봤을 때 뭔가 불이 붙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투자하기엔 또 막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고 딱 지금 적당한 줄타기를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바람 부니까 투자 심리 살아났다가 좀 누르면 또 죽었다. 그렇다고 완전 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줄타기를 되게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플랜은 줄타기 잘해왔으니까 집값 올리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규제를 풀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지지율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선에서도 사실 승리를 크게 거두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나 이런 거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막 종부세도 많이 낮춰주고 이런저런 액션이라도 되게 많이 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액션조차도 되게 소극적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지금쯤에 이제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부양책에 나섰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일단은 그 지지율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쉽게 움직이지 못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더 리스크한 건 뭐냐면, 만약에 야 그래도 지금 서울이 낡아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낡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새로 지어줘야지, 재건축 오케이 해줘야지 라고 해서 집값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풀어주거나 이렇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취득세 풀어주면 그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뭐라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유, 저 있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은 똑같이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취득세를 슬슬 풀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입주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 엄청 없거든요. 지방에 전세 물량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물량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 공급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입주,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들어가서 내가 안 사니까 그거를 전세 줬을 때 전세 물량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으로 취득세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투자자들이 공급하는 전세 물량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규 입주가 이제 지방, 지금 프레임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위기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양사가 분양을 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공급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거의 차단이 다 된 겁니다. 공공임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수도권도 이제 입주 물량,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둔촌 거기 빼놓고는 이제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도권 입주 물량도 이제 큰 지막하고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를 텐데 수도권도 투자자들이 투자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수도권에서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공임대로 해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절대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민간한테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민간임대라는 거는 다주택자한테 니네가 전세 좀 만들어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취득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취득세를 풀어주는 건 결론적으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저는 서민층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서민층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주거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사실 취득세를 풀어주는 게 본질적인 의미일 텐데, 근데 일반 대중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있는 놈들만 배불려 주려고 취득세까지 풀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지지율이 어떻게 나겠어요? 박살 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풀어주면 뭐가 나요? 결론적으로 전세가 조금 풀리면서 전세가가 안정이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벌써 절반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 그 전세가 안정된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다음 정권한테 돌아가겠죠. 근데 내가 지지율 박살 나면 나는 욕먹고 이제는 야당한테 넘겨주고 나왔는데, 내가 욕먹으면서 마련한 기반에서 그거에 대한 칭찬을 받는 건 다음 정권에 받을 거잖아. 그럼 얘네 입장에서 이거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상황에 저는 처했다고 봐요. 이 지지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대외 경기상, 이제 트럼프가 또 됐고, 이제 경기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결국 집을 사게 만들어준다는 거, 어떻게든 대출이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채 비중을 늘리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저는 사실 뭐 올해나 내년쯤에는 그 취득세 중과 이슈가 없어지거나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건 좀 이제 힘들 것 같다. 다음 정권을 기대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주택자는 그냥 사세요. 사세요. 말씀드렸죠. 힘든 시기는 끝났다고. 제가 매도자분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매도자분들이 급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두 건 정도는 급매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처럼 역전세는 전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두 사람한테만 역전세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때 올려받았고, 그리고 역전세라는 거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들 역전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깎아도 전세도 세입자를 여전히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급매로 팔거나 이러는 걸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역전세도 끝났고 금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 뭐냐면 경기죠, 경기. 그러면 어제 어디 단톡방에서 하이닉스 1800%인가? 그 인센티브 확정 뭐 이런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는 사실 경기가 다 안 좋아도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금리랑 역전세가 전체적인 문제였다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문제였다면, 이 경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는 정말 힘든 몇몇 사람들의 그런 걸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는 그 아파트 또 올해 8월까지 올랐을 때, 그때도 좀 영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영끌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자영업자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소득 좀 괜찮게 벌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경기 엄청 경색되면서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나는 영끌 이자 엄청 많이 받아서 샀는데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낼지언정 이제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삶도 팍팍해졌는데 근데 이거 이자 집값은 제가 아까 그리고 보합으로 갈 거라고 그랬죠. 보합 갈 것 같다고 저는 최소 1년은. 그러면 보합으로 가는데 집값은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데 뭐 8월 달에 뭐 5월 4월에 사면 물론 이미 올랐겠지만 뭐 뒤늦게 사신 분들이 이제 집값은 안 오르고 있는데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내고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사업체까지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물건 팔아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어려운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게 나와서 그 주가 반등을 도모하긴 했지만 그게 이익이 많이 났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힘들면 그 밑에 산하기관들은 그 삼성전자를 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평택도 공장 다 그 공장 공사 다 멈췄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면 이 밑에 있는 데들도 다 사장님이거나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사람들 그동안 나 월급 받으면서 뭐 2, 3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이거 이자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건데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명퇴받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럼 이거라도 팔아서 지금 버텨야겠다라는 식으로 물건을 팔려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수자들은 지금 싼 거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높게 부른 금액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매수자들은.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급해서 팔려고 하면 그 매수자들이 원하는 좀 싼 가격, 금매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만 매칭이 되니까 매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금매가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몇몇 소수의 분들이 물건을 금매로 던지는 것들이 단지별로 뭐 한두 개 정도씩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표는 2개 나오면 그 2개가 전부잖아요. 그러면 지표가 꺾일 수 있겠죠. 사실 이 지표가 꺾이는 게 실제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꺾인다기보단 그 한두 거래 때문에 그냥 좀 내려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보합이지만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좀 금매식으로 거래되는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건 오를 거예요. 이거 한두 건 나오는 거 내가 잡을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죠? 그러면은 지금 그냥 사도 이거 한두 건 때문에 잠깐 조정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가라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위로 올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돈이 되시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죠.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 이것도 지난 바로 직전 후랭이님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왜냐면 비싼 데들이 지금 먼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시기별로 혹은 지역별로 싼 아파트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가는 비싼 아파트가 밑에 아파트들을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비싼 아파트들이 밑에 아파트를 끌어당기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나는 결국 내 거 싸게 팔고 갈아타는 거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 안 하면 근데 저 어떻게 그럼 상급지로 가요? 라고 했을 때 상급지로 가는 방법이 그럼 결국 이제 채수를 늘리거나 어쨌든 이제 주택수를 2개 이상, 주택수 2개 이상을 해서 그래서 요거 팔아서 합쳐서 상급지로 간다라는 게 이제는 일반적으로 또 내세우는 그 나오는 주장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사실상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내 거 팔고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는 싸게 팔고 비싸게 가는 거라서 좀 애매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고 너무 그 상급지로 가고 싶다면 그거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는데, 왜냐면 아직 봄이니까 오르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고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거니까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봤을 때 싸게 팔고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다주택자가 돼서 딴 데서 이제 번 돈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자라는 거를 노릴 때 주의점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한때 말이 이게 나왔던 게 뭐냐면,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냐면, 한 채는 어차피 인플레이션만큼 오르고 내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를 진짜 축적하고 싶다면 최소 두 채는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 글만 봤을 때는 맞는 얘기 같으세요? 틀린 얘기 같으세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채가 있어요. 내가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임차로 살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고, 그냥 두 채를 다 투자로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10억에, 매매가가 10억에 전세가 7억이에요. 근데 이거 해봤자 어차피 한 채라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B도 10억인데 얘는 전세가 6억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두 채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A나 B나, 사실 저희가 이제는 비싼 아파트들이 더 비싸진다고 느끼는 이유는 60억짜리가 10% 오르면 6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10억짜리가 10% 오르면 1억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럼 얘는 원래도 50억 차이가 났는데 10% 오르면서 55억으로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다는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A 아파트도 어차피 가격대도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오르겠죠. 그러면 A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저희 3억 투자했죠, 투자금. 이게 예를 들면 둘 다 15억이 됐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5억으로 올라갔죠. 5억 벌었죠, 3억 투자해서. 네. 근데 얘는 4억 투자해서 5억 벌었어요. 수익률에 뭐가 더 좋나요? A요. A가 훨씬 좋죠. 그럼 이걸 제가, 그럼 B를 더 산 게 의미가 있나요? A만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데 B를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오히려 깎아먹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5억에 3억 전세, 4억 전세 있는 걸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3억 갖다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5억이 이제 똑같이 10% 오르면 5천만 원 올랐죠. 그리고 얘도 5억이었으니까 똑같이 10% 오르면 5천만 원 올랐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둘 다 5천 올랐잖아요. A, B 둘 다 10%씩 올랐으니까 5억짜리가. 네. 근데 내 투자금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3억 투자해서 1억 번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벌었죠? 한 채 가지고 있어서 3억으로 5억 번 사람과, 만약에 여기서도 아까 10억짜리에서 이제 1억이라고 할게요. 10억짜리가 10% 올라서 1억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억에서 1억 번 사람과 3억에서 두 채 투자해서 1억 번 사람과 누가 더 많이 벌었냐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벌었죠. 그러니까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채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을 들어드린 겁니다. 그럼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레버리지 비율이. 채수를 아무리 늘려도 다 레버리지를 내가 70%만 썼으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10% 수익만 얻는 거예요. 10%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걸 5억짜리가 1억짜리를 10개를 샀어도 1억짜리도 10%씩이면 1,000만 원씩 올랐겠죠. 10채니까 합하면 1억 오른 거고, 나도 1억에 7천짜리 투자했으니까 3천씩 10개 했으면 투자금 3억 들어간 거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채수를 늘리는 게. 물론 이제 세금을 고려해야 하긴 하겠지만.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채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 10억짜리를 투자를 했는데 아까 7억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이거를 나눠서 5억짜리인데 4억의 전세에 있는 거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5억짜리인데 4억 있는 걸 투자했어요. 그럼 저희 투자금 3억이었는데 1 들어가니까 1억도 남죠. 그거 하나 더 살 수 있죠? 5억에 4억짜리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억 넣고 10% 올랐으니까 1억 먹는 게임이죠. 요것도 3억 넣은 건 똑같죠?
근데 이제 자산 가액이 얼마가 됐어요? 15억 있잖아요. 10% 오르면 1억 5천 벌죠. 레버리지가 80% 올라갔잖아요. 이거 70%였는데. 이렇게 돼야지 주택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주택수만 늘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수가 늘어나니까 뭔가 더 빨리 돈을 버는 것 같겠지만 사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돈을 남들보다 더 빨리 벌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수를 늘릴 거라면 이걸 꼭 고려해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방 가요? 지방만 꼭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고 그 채수를 늘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내가 남들보다 빨리 부를 축적하면 그러면 이제 상급지로 비로소 이거 번 돈으로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상급지도 똑같이 10% 오르는데 나도 10% 오르는 걸로 게임하면 그리고 레버리지 똑같이 게임하면 내 거 10채를 가지고 있었던 그 10채 올라서 번 돈이랑 그 상급지 오른 퍼센티지랑 똑같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못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많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진입해야 된다. 또 재밌는 거는 전세가율이 낮은 게 더 많이 올라. 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바보 돼요. 지방 갔다가 바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세가율이 높은 게 원래 낮은 게 원래 더 많이 오릅니다. 네. 그 전세가율이 낮은 이유가 있죠, 다. 더 선호되니까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먼저 매매로 돌아서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가가 뭐 항상 먼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전세가율이 낮은 거죠. 갭 300짜리. 예. 전세가율 98%, 99%짜리 구축 아파트들. 그런 게 대부분 공시가 1억 이하짜리죠. 네, 널리고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어제 그 주간 브리핑 때도 그런 아파트들 보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그 수도배가 터졌다고 뭐 물 쏟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동작하고 달려갔었는데 네. 어제 이제 공시지가 1억짜리 그 전주에 있는 물건들 보면서도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를 일반 매수해서 농청으로 가져가는 건 나는 추천하진 않는다. 잘못하다 물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거래량은 꾸준히 찍히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경매로 털고 나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도 찾아봤는데 지금 두 개 다 이제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조금 리스크 있는 물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본 지역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동네는 하급지일 확률이 큰데 약간 넌센스. 추후 올라갈 때 더 늦은 타이밍에 올라갈 확률이 높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든 지역의 계절이 똑같을 때 얘기죠. 전국의 계절이 똑같을 때 얘기고 전국의 계절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모든 전국의 지역 그 계절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죠. 대응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 뭐 시기별로 다 다르다 얘기한 것도 결국 대응하는 법을 익히는 거고요. 예. 이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는 거는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제권.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분 별로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아니면 부동산 잘 모르는데 부동산으로 돈 진짜 대박 터져서 막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그냥 그대로 더 투자를 안 하면 그 부를 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하죠? 그럼 다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 거야. 돈을 벌긴 벌었는데 그 왜 벌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통제권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외삼촌이 22년도쯤인가 저한테 그 고양시 쪽에 있는 땅을 하나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딱 봐도 기획부동산에서 이게 필지를 나눠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네. 맹지였고 당연히 길이 안 닿아 있는 맹지였고 임야였군요. 예, 임야였고 뭐 그래서 삼촌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지지난주엔가 이제는 전화가 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진규 그때 22년도에 네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 땅 자기 그 친구는 4필지인가 3필지를 샀는데 그게 이번에 그린벨트 풀린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간 거야. 야. 그래서 평당 뭐 그때 뭐 20몇만 원인가 30몇만 원 아니다 10몇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400몇만 원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40.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노후 준비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삼촌한테 자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촌한테 뭐라고 했냐면 삼촌 그분이
이 이후에 이제는 이런 투자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에 재미를 들어서 또 하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기획부동산 투자하겠죠 또? 그러면 그거 번 돈 다 날릴 수도 있다. 삼촌 이거는 그냥 도박이었는데 그 도박에서 우연히 잭팟이 터진 거지 이거를 부러워하면서 삼촌도 똑같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 돈을 버신 분은 그린벨트 설정이 사실 정말 이제는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긴 그린벨트 풀어줄 수밖에 없어라고 그 분석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 외삼촌의 지인분은 그런 분은 아니셨던 거죠. 그냥 내 통제권 없이 그냥 했는데 운빨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야. 그럼 그거는 사실 통제권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그 쉽게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제권을 가지는 거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시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결국 내가 왜 돈을 벌고 지금 왜 돈을 잃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권을 갖췄을 때 비로소 부동산에서 무슨 난리 부르스가 나든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다들 통제권을 갖는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은 관계가 좀 소원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분은 해서 벌었고 뭐 외삼촌은 뭐 그냥 안 한 건데요 뭐. 아니 외삼촌과 바생님 아 저요? 아. 좀 약간 원망 섞인 전화 통화였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진 그냥 너 왜 약간 허탈한 거였죠. 나한테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했니? 뭐 이런. 아니 뭐 나는 지금도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얘기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뭐가 어떻게 터질지 맞아요. 알아. 예. 그리고 사실 이 그린벨트도 진짜 풀려야지 풀리는 건지 이분도 지금 빨리 안 팔면 다시 사실 좀 이게 무산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똥값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나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해봤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컨셉으로 주입식으로 여러분들께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